네, 데이터 스트림즈의 나이동 전문입니다. 40분 동안 제 12시 10분까지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 앞에서 디노더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는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이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21년 동안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에 데이터 통합 툴들이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저희와 같이 한국 소프트웨어로 많이 변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보다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버티카가 말씀드린 레이크하우스나 또는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메쉬, 그리고 저희가 EDW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열심히 했는데 뭘 더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이 데이터와 관련된 벤더나 컨설팅 회사나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리서치 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이코시스템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 오라클만을 생각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20년 전에 저도 이화식 선배님의 대용량 데이터 튜닝 그 책 열심히 봤거든요. 튜닝도 했고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아키텍처 활동도 했는데 그건 충분했는데 빅데이터 한다는 것도 사실 그때도 하둡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도 좀 그랬는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로 등록된 오픈소스로 등록된 것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다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 가상화 또 조금 전에 했던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두에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데이터는 그럼 끝난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한 키워드는 Y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 Y에 대한 가장 답은 전 뭐라고 생각했냐면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년 주기로 지난 30년 동안 데이터 관련된 일을 계속했어요. 데이터 마케팅부터 근데 그 논리는 뭐였냐면 잘 모아놓으면 언젠가 쓰겠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이거 쓰는 새로운 방법이 또 있다 이렇게 하다가 근데 모두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가상화도 마찬가지고 활용 중심 데이터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을 제가 뭘로 할 거냐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거 제가 경험한 일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은 이제 곤란해질 거다. 중국 공장은 이제 발주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 서부의 수입업자들이 계속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올리기 전에 가능한 많이 구매해 두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구매해서 들어가던 물량이 이게 지금 미국 서부 롱비치 항을 찍은 거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이래요. 오죽했으면 트럼프 마지막에 군대를 집어넣었잖아요. 바이든 처음에 첫 번째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구 물동량, 항구 물류 처리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배가 보통 한 20개 떠 있어야 되는데 거의 100개씩 배가 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 배가 여기서 한 3, 4일이면 이 짐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일주일 넘게 여기 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상적인 상식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이 관련된 이 이벤트를 설명한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금융적 사례도 많은데 일반인이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걸 제가 그냥 한 사례로 한번 뽑은 건데요. 근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오바마가 찾아가가지고 칭찬해줬다고 하는 플렉스포트라고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업체들 간에 물류 회사가 이렇게 레이어가 있거든요. 각 레이어별로 다루는 정보가 달라요.
수입업자가 있고 항구 통관시키는 업자가 있고 트럭업자가 있고 철송업자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거는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한 거고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지 누구든지. 근데 이 정보가 하나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는 이것도 실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밑에서 물류업자들이 그 다 전화로 보고한 거를 자기들 띄우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회사가 어떻게 됐냐면 그 가장 유망한 물류 회사로, 그러니까 자기 트럭은 한 대도 없는데 물류 회사로 이 회사가 등록이 됐어요. 플렉스포트로.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가 찾아가가지고 이 사장이 또 저하고 그 링크드인 일촌 친구거든요. 오바마가 자기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찍어서 올렸더라고. 근데 오바마가 가서 뭐라 했냐면 그 미국의 경제 성장에 가장 그 공헌한 회사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 용어로 짧게 요약을 들으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 난리가 나고 있을 때 그 많은 배가 바다로 나와서 그 포트 앞에 그렇게 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코로나니까 작업자들이 지금 8시간 일하던 걸 한 5시간 일한 것 뿐인데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일 때 제조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이 물류 서비스의 고객회사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랜드로버 제규어라고 하는 영국의 자동차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쉬우니까 제가 이 사례, 금융 쪽 대련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자동차를 하나 만들 때 전기자재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 부품의 구성표가 공급자한테 사오는 거랑 소비자한테 파는 거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은 베트남에서 사오고 중국에서 사온 거를 일본에서 조립해서 한국에서 갖다 놓고 그걸 완성차를 조립해서 딜리버리를 하는데 그 제품을 미국에서 팔 때는 미국의 어떤 이유 때문에 레이더는 다른 거 써야 되고 뭘 다른 거 써야 되고 타이어는 어떤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이 BOM, 그 그래프들이 BOM 밑에 레벨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레이저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이 빛이 강해서 안 보이는군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연결되도록 연결해 준 거예요. 한 게 뭐냐면 나한테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시킨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하고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걸 계약하는데 1년 걸리는데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은 갔어요. 근데 그 뒤로 3년은 갔어요. 근데 트럼프 이후에 이게 3개월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다음 분기는 베트남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매해야 되는 이 서플라이 체인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날리지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 내가 갖고 있는 저희 말로는 이제 시멘틱 메타를 만든 거예요. 시멘틱 메타 데이터 구성을 만들었는데 의사결정 속도는 120배가 빨라졌고요. 비즈니스 밸류는 3배가 좋아졌대요.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는 뭐 한 거냐면 오퍼레이션 데이터 옵티미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한 30년 전에 저희가 MIS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제일 IT가 발전하는 이렇게 단계를 보면 오퍼레이션을 자동화를 한 다음에 우리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한 다음에 택티컬 시스템을 한 다음에 스트래티지컬 시스템으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의 EDW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킴볼의 접근처럼 센트럴라이즈드 EDW 열심히 안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만든 데가 대한민국이 제일 열심히 한 데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격상 완벽주의니까 센트럴라이즈드 EDW를 만들고 열심히 통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옵티미제이션은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인퓨스드, 데이터가 연료를 연결된 혁신이 일어나야 될 때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무슨 그 싱가포르에 무슨 그 임원을 만들 그 사람이 하고 싶다는 게 이렇더라고. 나는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유저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여기 유저 측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그럼 그 안에 뭐 더 다른 말씀 안 해도 다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면, 그러면 그런 구조로 갈 때 우리의 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구현해야 되는 데이터 아키텍처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거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살 때 제일 먼저 시작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EDW를 제일 열심히 만든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그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데이터 컨설턴트가 역할을 한 것이 한몫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원 1대1과 1대1 이야기인데, 원래 그 코드 해칭의 ERD를 만들 때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 하나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 여러 개 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데이터 모델이 여러 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뭐죠? 그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과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 이게 명자체부터 테이블명하고 엔티티명 거의 1대1로 가는 조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가 컴팩트할 때는 깔끔해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커지기 시작하면 피지컬이 너무 좁든지, 그러니까 피지컬이 너무 뭐 듀비 생기거나 다른 문제들이 좀 생기든지, 아니면 로지컬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에서 자꾸 로지컬을 이렇게 리버스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로지컬에서 로지컬의 개념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EDW 구축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빅뱅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까지 빅뱅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빅뱅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지난 20몇 년 동안 몇 번, 5, 6년마다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혁신이 되게 잘 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딱 박혀 있는 게 이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센트럴 DB가 있고, 요 앞에 스테이징이 있고, 센트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서 마트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가 마트예요. 이 마트들이 있어서 이 마트들이 저걸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고객들한테 주면 돼. 이 데이터 스택이 20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MSA라는 게 생겼어요. 이 MSA를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특히 데이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싫어했어요. 왜냐면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하거든요. 그냥 정교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비정교화? 그래 뭐 적절히 튜닝하면 되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서비스를 그것도 그 전에는 이제 소아가 있었는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미니 서비스 정도도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단위로 서비스를 쪼개버리겠다. 그러면서 MSA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거예요. 서비스마다 DB를 다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니까, 뭐 사고가 나도 다 죽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사이로하게 쪼개지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면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전에 데이터 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답답하죠. 한눈에 다 보였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해서 올해부터 사실 아직 이제 그 본격적으로 금융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MSA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시작됐거든요. 그 모든 프로젝트가 데이터는 건드리지 말고 데이터까지는 모노리틱하게 놔두고 그 앞에만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깨뜨릴까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게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것과 극단적으로 충돌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지구축이 좁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메쉬인데요. 데이터 메쉬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이란 출신 여자분이에요. 젊어요. 제가 대화도 해봤거든요. 젊어요. 자막 드한이에요. 자막 드한인데, 이분이 자기가 논문 쓰고 책을 작년 말인가 냈어요. 그러니까 올 연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면 그 객체 지향의 디자인 펜터슨 엠블러 씨가 마틴 파울러닷컴에 일하는, 마틴 파울러하고 불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틴 파울러닷컴에다가 이분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그 블로그를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그 데이터 메쉬라고 하는 걸 정리해서 한 게 작년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년 만에 데이터 메쉬가 전 세계 유명해져 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그 자막 드하니가 일하고 있는 데가 그 샌프란시스코인데 북유럽에 또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하고 다 데이터 메쉬를.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놀리틱하게 한 통으로 돼 있었는데 기술 구조는 데이터 에코시스템이라고 말할 만큼 수백 개의 데이터 관련된 프로덕트들이 튀어나왔는데 얘를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결론은 도메인 중심으로 이거를 뜯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예전에는 이제 왼쪽 밑에 보신 것처럼 ETL이든 ELT든 그건 뭐 복잡하니까 알겠다 이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프로세스에서 모은 다음에 갖다 쓰는데 이런 구조 단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 아키텍처의 한계를 아시죠? 레이어 아키텍처는 고려가 안 돼 있는 게 생기면 캐스케이드 임팩트 어널리시스가 생겨요.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들이 뭘 쓸 때 저기서 이렇게 임팩트가 와요. 운영해 보신 분 알 거예요. EDW의 한계가 그래요. 그 반대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킴볼의 그 킴볼과 반대했던 임모는 데이터 마트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데이터 마트를 임모 방식을 쓰면 EDW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EDW를 안 하게 되면 SI 회사들이 할 사업거리가 되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EDW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이쪽에서 생겨요. 자, 그 코로나 때문에 물류망이 바뀌었다니까 물류 그 전체 플로우를 이렇게 조망하는 어떤 대시보드를 만들자. 근데 그 데이터가 안에 없어. 그런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우리가 우리 파트너의 그 트럭이 움직이는 시간까지 데이터를 모으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공장에 갖다 주는 시간만 관리했지. 근데 그거 넣자 그러면 저기 EDW부터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4가지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데이터 메쉬를 지향하는, 뭐냐면 데이터 메쉬나 혹은 데이터 허브나 데이터 패브릭이나 3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뒤에서 제가 관계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메쉬를 지향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 메쉬는 약간 그 내부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데이터 패브릭은 데이터 메쉬를 통해서 완성된 모양새를 보는 게 데이터 패브릭이에요. 그러니까 IBM이 지향하는 건 인텔리전트 데이터 패브릭이고 데노더가 지향하는 건 로지컬 데이터 패브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패브릭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모양을 했을 뿐 지향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메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데이터를 프로덕트처럼 하자.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어떤 짧은 시간이니까 다 설명하기 뭐하고 자료를 나중에 드릴게요. 오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도메인 중심 데이터 디컴포지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말하듯이 무작정 쪼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 플랫폼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 결국 이게 오토노머스하게 가려면 저기 뒤에서 말하겠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엔지니어랑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진 단위를 프로덕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 에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 스택들이거든요. 각 데이터 스택들이 인제스트,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모으고 저장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 스택들이 도메인 단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가 그걸 서포트하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사일로하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고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은행에 데이터 하시는 분인데 그 데이터 관리 쪽 팀장님이신데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패브릭이나 아니면 데이터 스튜어트 관점의 데이터 모델이 되면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 이런 그 IT 관점의 데이터 엔지니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나 도메인 데이터 프로덕트 오너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프라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함께 도메인 단위로 모여서 일하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제 말이 아니고 이 데이터 메쉬나 데이터 패브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저게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생각하시면 지금 벤더들이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 관련 기술들이
하나씩 이게 목적이 연결될 거라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폴리그랏 똑같죠. MSA에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할 때 폴리그랏 많이 쓰는데 도메인 단위로 폴리그랏을 데이터 프로덕으로 만들자. 데이터 프로덕은 디스커버러블하고 어드레서블하고 이런 속성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데이터 프로덕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ELT, ETL 뭐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게 뭐가 차이냐?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 공짜부터요. 오픈 소스부터 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만 몇백만 달러짜리 솔루션 프로덕트가 있어요. 왜 얘가 이렇게 다양하냐면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래요. 어떤 데이터는 100만 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이 빠지면 사고 나는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건 그냥 100건을 훑었는데 한 98건이 대충 맞아요. 그럼 그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즈니스에서 유통업이에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거야. 그럼 그냥 웹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 게더링 할 때 비싼 ETL 툴 쓸 필요 없잖아요. 그 ELT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돼요. 그럼 그거는 그 도메인의 특성을 가지니까 특성을 가진 도메인 데이터별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 스택을 구성하고 적절한 데이터 스택에 맞는 기술 스킴을 구성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금융 데이터예요. 단 한 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혹시 뭔가 다 처리가 됐어도 나중에 잘못되면 역으로 누가 그런 일 했는지 트레이스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건 ETL 넣어야 되고 원천 데이터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러니까 도메인 데이터별로 사실은 데이터의 리퀘어먼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메인 데이터 as a product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 있는 도메인 데이터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 구치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데이터 패브릭입니까? 물어봤어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한테, 마크 베이한테. 그 데이터 메쉬하고 뭐가 다른가? 메쉬는 이렇게 얼망얼망한 이게 철망이고요. 썬거운. 이 철망이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 섬유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메쉬나 패브릭이나 구성 자체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 덴서티가 다른 거지. 근데 이제 보면 EDW에서 LDW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면 EDW였고 LDW예요.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아키텍처의 이름은 아니고 LDW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술인 거죠. 기술 단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EDW와 LDW가 데이터의 아키텍처면 그 다음 아키텍처 이름이 뭐냐면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거예요. 왜 데이터 패브릭이냐? 아까 보셨던 건 제가 이제 그 앞에 설명드렸던 사례는 기업이 내가 그동안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밖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엣지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내가 그 결과를 고객한테 밸류를 보여주어야지만 그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부에서의 데이터 패브릭이 생겼던 동의를 말씀드린 건데 내부에서 동의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스택을 이렇게 인제스션하고 데이터 스토어하고 데이터 유즈를 이렇게 쪼개놓고 쓰니까 이 안에가 너무 불필요한 인이피션시 요소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가 단순한 데는 괜찮은데 점점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은행이 그냥 그 리테일 뱅킹만 해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다 백화점식 은행이거든요. 은행 하나가 홀세일즈 뱅킹도 하고 리테일 뱅킹도 하고 심지어 무슨 투자은행 역할도 하고 또는 정책금융 역할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비즈니스 모드마다 관련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 스택에다 만들어 놓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위로 데이터의 도메인 데이터 단위로 별도 스택을 만들고 그걸 실시간으로 트레이스하고 조종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 그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밸류에 대한 그 구조를 찾아내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백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굳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메쉬를 미는 건 컨설팅에서만 밀어요. 근데 데이터 패브릭을 미는 거는 종합 소프트웨어 벤더가 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너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류의 위치 정보를 내 것만 말고 내
파트너인 트럭의 위치 정보까지 같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겠어. 그러니까 내 기업, 이 엔터프라이즈 바운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터프라이즈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엔터프라이즈 바운더리, 어디까지가 내 비즈니스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내 데이터야, 이 영역이 무너져요. 그거를 말하는 게 컴포서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를 컴포넌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위가 어디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컴포서블 단위는 아웃소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컴포서블 단위는 내가 그대로 갖다 놓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서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아키텍처를 구성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이걸 뒤집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이랬는데 트럼프가 무역 그 전쟁을 갑자기 확 바꿨어요. 그럼 필요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이나 컴포서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패브릭이나 데이터 메시나 MSA나 지향점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는 트렌드를 똑같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인데요. 앞에서 이건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클라우드도 결국에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벤더는 전 세계 혼자 클라우드를 만약에 한 명이 다 가져요. 그런 세상 안 오겠죠. 그죠? 안 올 거예요. 중국이 인정 안 할 거예요. 만약 구글은. 그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벤더도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도 이렇게 물리적인 건 떨어지지만 로지컬하게는 하나로 되는데,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하고 스노우플레이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강조하니까 클라우드라는 하이브리드 데이터 플랫폼이다. 저희가 갖고 있는 테라원 같은 건 하이브리드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컴포서블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BC가 패키지드 비즈니스 캐퍼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즈니스 중에 이렇게 별도의 컴포넌트를 뜯어낼 가능성이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어떤 게 컴포서블 단위인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게 그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메인 단위인지. 여기서 어플 코딩 하시는 분은 그 REST API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RESTful의 의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그런 비즈니스 단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저가 뭐냐면 데이터 패브릭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가 쓰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데이터 아키텍처와 같은 용어로 데이터 패브릭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건 뭐냐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걸 쓰신 분이 되게 캐나다 분인데 되게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옵스나 핀테크 옵스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데이터 패브릭이에요. 요 영역이. 그러니까 ETL, EDW, 데이터 마트, 이렇게 단순한 레이어로 갔던 데이터 아키텍처가 데이터 이코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에 기대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커지면서 이제는 그거를 그 하나의 하나의 어떤 레이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종합적인 그 패브릭 망으로 보는 게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된다. 네. 이제 그 AI, ML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옵스, 데이터 패브릭을 똑같이 데이터 패브릭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 데이터 패브릭을 해야 돼가 아니고 이미 데이터 패브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뭐 어떤 EDW에서 LDW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LDW는 너무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아무리 유지시켜도 아키텍처에 다양한 그 예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빨리 고객의 그 데이터 유저가 원하는 밸류를 뽑아내서 뭔가 내가 데이터의 분석 작업을 해야 돼서 뭔가를 만지고 있다면, 또 메타데이터 구성한다고 봐서 처음에는 IT 메타라고 데이터 딕셔너리 좀 생각하고 했는데 뭐 복잡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메타 이야기 하니까 벌써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메타가 다 달라서 어떻게 멀티 메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리니지라고 해서 데이터 툴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읽혀지고 데이터 카탈로그가 구성되는 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데이터 패브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데이터 관련된 엔지니어링 활동의 지향점이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의 데이터 패브릭이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 메시하고 패브릭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뭐냐면 저 SM이라는 게 전문가거든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니까. 내가 만약에 아까 그런 거 보실 때 배가
롱비치항에 100대가 떠 있는데, 이게 왜 떠 있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근데 그 영역에서 일한 사람은, 이거는 그 터미널의 턴타임 때문이야. 그 터미널의 턴타임의 데이터를 잘 조성하면 조금 바뀔 수 있어. 혹은 제가 미치는 영향은 저기 제규어 랜드로버의 그 자동차 딜리버리 시간이 확 떨어질 거야. 자동차 예약을 하면 그 전에 2달이면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 자동차가 안 나와. 딜리버리를 못 돼. 왜? 공급망이 무너져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미리 예측한 사람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내서 그것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자동화할 수 있죠. 그게 데이터 패브릭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패브릭은 그 탑건 매브릭 영화에 나온 아이스맨 같은 거고요. 데이터 메쉬는 매브릭 같은 거예요. 맨날 시스템을 깨잖아, 매브릭은. 근데 시스템에서 상상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퍼포먼스를 더 내잖아요. 그게 데이터 메쉬예요. 데이터 메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에서 뭔가 제대로 된 데이터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뽑아내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쉽게 데이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이 끝나갔다는 거죠. 그 데이터 메쉬와 매브릭의 차이입니다. 매브릭과 아이스맨인데 밑에 보시면 질문, 매브릭이 필요 없고 아이스맨만 있어도 될까요? 고민해 보시면 반대로 매브릭만 있으면 될까요? 아이스맨이 필요 없이?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들이거든요. 이게 기술들 레이더들인데, 이게 뭐냐면 임팩트 레이더 포 데이터 어널리시스 바이 같은 거 올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쓰지 않았던 다른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걸 계속 요구받게 되는 거고, 데이터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 패브릭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이벤트 스트리밍 프로세스, 저게 이제 카프카 같은 거고요. 네, 오그멘트 데이터 카탈로그,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패브릭을 하나의 벤더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 데이터 스트림 솔루션만 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에셋이 너무 다양해요, 벌써.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다 새로 만들자.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예측 가능한 다이나믹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예측 못하지만 뭔 문제가 생겨더라도 레실런트하고 애자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요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에셋을 보고 이 이코시스템에 가능한 더 하모나이즈된 그런 어떤 기술 셋들을 하나씩 내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데이터 패브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이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데이터 셋들이에요. 데이터. 그게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근데 어느 데이터 셋은 내 조직 내부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외부의 데이터가 더 좋아. 그럼 외부까지 갖다 쓰는 거예요. 내 내부에 트럭의 위치 데이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티맵이 갖고 있는 게 더 좋아. 그럼 티맵 데이터가 연결을 쓰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서비스 메쉬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갖고 있는 데이터 전체 풀 프로덕트인데요. 14개인데 저희가 21년 동안 하면서 관련된 제품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저기 가서 물어보시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그러면, 야, 데이터는 이제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구나. 개인의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혹은 나한테 있는 데이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프로덕트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생산업자면 나한테 부품을 조달하는 벤더나 내 물건을 사가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야 되겠다. 연결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패브릭 하면 데이터 연결성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 근데 그거 볼 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데이터 에서 서비스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를 공공자산으로 가장 먼저 인식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데이터 뉴딜을 했고요. 그 정부에서 예산들을 데이터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도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러니까 지도 사업자가 그거 지도 사와가지고 돈 내고 사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누가 해요? 지도 민간업체가 해요. 민간업체가 드론 띄워가지고 자기 지도를 다 만들어요. 나부텍이라고 몇 개 있어요. 지도회사들이.
그리고 그 MC라고 마케팅 컨설팅 펌이 그 마케팅 컴퍼니라는 데가 있거든요. 뭐 하느냐, 그 사람이 개인의 정보도 모아요. 모아가지고 팔아요, 그걸. 그러니까 파는 방법도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피해가려고 신테틱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우리 했어요. SK DBM 그 OK 캐시백 할 때 20년 전에 그 프로젝트 할 때 그거 고민했었어요. 그 집단 아이디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나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발전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또 EDW 한 걸 보면 너무 뭐라 해야 되나요? 너무 획일적으로 한 거죠. 그 다양성이 없이. 그런데 뭐냐면 시장 중심 데이터 공유는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많이 뒤쳐지고 있다고 보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여기 우리가 이제 정부나 같이 살짝 생각을 바꾸니까 저희 데이터 센터 스피커들이 딴 데 가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빅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안 되는 도서관 같은 데를 만들어서 여기 밖에 나가면 법에 위반이 되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서 실컷 봐. 네가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 들고 나가. 그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안심구역 사업들을 다 데이터 스트림즈 툴이 했어요. 3개 다. 성공한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어떤 걸 보시든 가상화를 보든 뭐 또 아니면 저 아까 그 레이크하우스를 보시든 데이터 스트림즈가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같은 나라에 등재된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 일어나는 여러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움직임들이 왜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을 하고 있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기 볼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그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패브릭이나 데이터 인티그레이션별로 각각 그 질문 단위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